데니, 윤이형. 기름기가 동동 뜬 뜨거운 믹스커피 속에 얼음덩어리 몇 개가 녹으며 돌고 있었다. 달고 뜨겁고 찬 커피를 들이켜자 관자놀이개가 얼얼했다. 한 모금 겨우 마시고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 형사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말투를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사용하는 단어들 같은 거요. 음성은 다르지만 잡아낼 만한 특징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이 꺼지고 눈앞에 걸린 커다란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나란히 앉은 젊은 부부가 카메라를 응시한다. 30대 초반쯤 됐을까? 동안으로 보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내 예상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 같다. 피어싱을 한 것도 머리를 분홍색으로 물들인 것도 아니고 철없는 짓을 벌일 것 같지도 않다. 남자는 얌전해 보이는 안경을 썼다. 여자는 눈이 토끼처럼 동그랗다. 단아한 흰색과 베이지색 위주의 옷차림에 둘만 집에 있어도 조곤조곤 존댓말로 대화할 것 같은 인상이다. 프레임 밖에서 질문이 시작된다. 그날 여기 이분 이 할머니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힘들겠다,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 실은 동네에서 오며 가며 많이 뵌 분이었거든요. 그쪽에선 저를 모르시겠지만 보면 항상 어린아기, 손주를 데리고 계셨는데 몸이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인지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말을 걸었나요? 꼭 뭘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기요, 사람이 그냥 말 한번 걸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동네에서 자주 뵙는 할머니인데 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때 직접 얼굴을 대하고가 아니라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말을 걸고 싶으셨을까요? 그것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요. 거기다가 그때 두 분의 따님인 지희 양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죠? 심심해서요. 여보, 가만히 있어 봐요.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되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심하셨다고요? 저 죄송한데요. 질문하시는 분은 혹시 아이 있으세요? 4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는 거, 그거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런가요? 슈퍼바이징 모드일 때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데니가 워낙 아이를 잘 봐주다 보니까.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나 그럴 거예요. 회사 일은 대충 정리된 시간이었고 노파심으로 접속해서 애를 보긴 보는데 정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딴 생각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되던데요. 다른 부모들은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욕을 하겠죠. 근데 글쎄요, 저희는 그랬네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도 그냥 오로지 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폰을 보든지 딴 걸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해서 그래서 이분한테 말을 거신 거군요. 데니가 되어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아주 잠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래요. 좋은 장난은 아니죠.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들 아바타를 쓰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냥 그 할머니를 쳐다보는데 내가 이 할머니라면 어떨까 싶었어요. 내가 이 할머니인데 데니같이 생긴 남자애가 와서 말을 걸어주면 기분이 어떨까? 기운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데니인 척 해본 거예요. 충동적으로요.
그렇지만 딱 한 번이었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그분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블랙박스를 열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화면이 멈추고 불이 켜졌다. 차가운 물 한 잔이 추가로 내 앞에 놓였다. 내 낯빛 때문인 듯 했다. 내가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최 형사가 물었다. 어떠세요? 생각나시는 게 좀 있나요? 어떤가?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러고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겨우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최 형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지친 표정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다른 인터뷰를 볼까요? 두 사람 딸 인터뷰도 있는데 그것부터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제안과 질문들, 인터뷰 영상들, 방안을 채우고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 언어학자, 심리상담가, 범죄학자, 변호사, 기계생명공학자, 정부기관에서 나온 사람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일은 내 인생의 처음이었다. 아마 마지막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커피 한 잔, 질문과 대답, 다시 제안, 차가운 물 한 잔 더, 다시. 그런 일들이 그날의 나머지 시간 내내 계속되었다. 민우를 아는 채 울상을 짓고 있던 딸아이와 연신 담배를 피우러 드나들던 사위의 지친 얼굴이 떠오른다. 그날 나는 옆에 있던 조금 작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데니를 만났고 그 뒤로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갖게 되어 있는 그가 등장하는 기억의 마지막일 것이다. 막다른 골목, 수술칼로 깨끗하게 자른 것 같은 아무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서사의 끝. 그러나 내게는 다른 기억이 있다. 데니를 만난 여름, 나는 69살이었다. 그해 여름엔 비가 많이 내렸고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앓고 있던 나는 통증을 잊기 위해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데니는 24살이었고 탄탄한 팔다리와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재주, 영원히 늙지 않는 심장을 지니고 있었다. 데니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도 별 특징 없는 말이었던 모양이다. 마지막이 언제였고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사실은 흐릿하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은 다른 것과 혼동할 일이 없다. 그건 내 음절로 된 단어였다. 아름다워. 그 말을 얼핏 들었을 때 나는 놀이터에 있었다. 민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막 버클을 채우려던 참이었다. 아이가 허리를 비틀고 발을 구르며 날카로운 소리로 짜증을 뱉어냈다. 가만히 있어. 할머니 힘들다. 많이 놀았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다 이르며 서둘러 허리를 펴는데 끙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왔다. 아이가 제대로 앉은 걸 확인하고 유모차 핸들을 두 손에 쥐고 브레이크를 풀었다. 좀 전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 고개를 돌린 건 그 다음이었다. 물 빠진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젊은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웃었다. 확인하듯 그가 다시 말했다. 아름다워요, 정말로. 남자의 피부는 지나치게 희었고 눈과 입은 좀 어색하다 싶을 만큼 컸다. 특히 까만 눈은 내가 본 적 없는 거대한 열대과일에서 떨어져 나온 씨앗 같았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은 커다란 검은 물고기의 몸에서 뜯어낸 비늘처럼 보였다. 가스불 중불 정도 크기로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켜졌다.
저 남자는 나를 보고 왜 저렇게 웃는가? 천지 구분 못하고 뛰어다니는 말만한 중고등학교 애들까지만 해도 아직 사람이 덜 된 보송한 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괜찮았다. 하지만 그보다 위 20대나 30대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 나는 이유 없이 시선이 떨궈지고 잘못한 것도 없이 주눅이 들었다. 주름도 상처도 나쁜 의도도 없고 아직 부서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얼굴들. 그 얼굴들은 빛으로 만든 칼날들처럼 허공에 걸려 무심하게 흔들렸다. 멀리서는 봐도 가까이 다가가진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아마도 무심히 상처 입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의 질투였을 것이다. 민우야, 고맙습니다 해. 아저씨가 칭찬하네. 아니요, 저기 당신이 아름답다고요. 누구? 나요? 네. 예?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오래 살아 젊은 사람한테 별 칭찬을 다 듣네. 서둘러 자리를 피할 요량으로 나는 다소 과장된 웃음을 지었다. 무해한 농담에 공연히 나를 세울 필요는 없었다. 남자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 아닌 듯했다. 외모도 그랬지만 구사하는 한국어도 다소 어색했다. 그의 얼굴에 걸린 웃음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미소가 되어 멎었다. 몇 개월이에요? 우리 손주요? 지지난달에 돌 지나고 보자. 이제 14개월이네. 아, 한창 힘드시겠다. 그러게. 요것이 요즘에 땡깡이 늘어가지고 조금 힘드네. 근데 힘든 걸 어떻게 아나? 저도 조카를 봐주고 있거든요. 저기 있는 저희 조카는 지금 36개월 8일 됐어요. 36개월 하고 8일? 정확도 하다. 참 꼼꼼한 삼촌을 뒀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는 강해야 하지만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는 강하고 인자하고 명랑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삼촌은 그런 건 없네요. 그가 웃었다.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땀이 스며나온 얼굴이 따가웠다. 간장처럼 짠 햇빛이 쏟아졌다. 항의나 추궁, 변명이 아닌 내용으로 낯선 사람과 그만큼 오래 대화한 건 몇 년 만의 일이었는데 나는 자꾸만 졸아붙는 느낌이었다. 삼촌! 데니 삼촌! 멀리서 여자애 하나가 소리치며 뛰어왔다.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까만 얼굴의 여자애였다. 아이는 순식간에 벤치 위로 뛰어올라 남자의 등에 올라타고는 목을 조르며 악을 써댔다. 가자, 데니! 가자, 로보사! 일어나! 스탠드업! 고고! 고고고! 남자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나 아이를 지탱했다. 나는 목례를 하고 놀이터를 나와 집으로 가는 언덕길로 유모차를 밀기 시작했다. 올드타운으로 이사 왔을 때 나는 내 집의 싼 방세와 그에 어울리게도 동네의 다른 모든 것들이 푹 낡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편이었다. 있을 것들은 다 있었다. 제법 큰 전통시장, 오래된 떡집과 작은 빵집들, 사우나와 찜질방, 산에서 나물거리를 캐다 길에서 파는 여자들, 옛날식 놀이터와 공원, 등산로까지. 오래된 삶의 방식을 보존할 목적으로 시에서 세피아 벨트를 둘러 지정해 놓은 이 지역은 타임캡슐에서 빠져나온 듯한 노인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동네였다. 딱 한 가지가 문제였다. 내가 사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덕을 오르며 무덤들처럼 꾸역꾸역 붙어선 캐캐 묵은 건물들, 반세기쯤 전에 지어진 듯한 빌라들을 볼 때마다 나는 계단을 오를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턱턱 막히곤 했다. 사이비 종교 권유라도 하려는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삶이 무료한 사내였나? 문득
조금 전 남자와 대화할 때의 내 목소리가 떠올랐다. 깨진 기왓장을 어디 대고 탁탁 두드리는 듯 물기 없이 흙 부스러기가 날리는 음성이었다. 나는 내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스스로 주워와 입에 붙여버린 노인 특유의 성조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에 안 들면 뭘 어째. 실없는 웃음이 나왔다. 번쩍 안아올려 아기 띠에 옮겨 앉히자 울상이 된 아이가 허리를 활처럼 뒤로 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튀어나가려는 11kg짜리 아이를 캥거루 새끼처럼 앞에 매달고 5.7kg 나가는 유모차를 접어 한 팔에 들었다. 민우는 쉬지 않고 구슬 눈물을 흘리며 악을 질러댔다.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너무 힘들어 2번 쉬었다. 마지막 반층을 올라갈 때는 속옷이 조금 젖고 말았다. 그날 밤은 유달리 어려웠다. 하다 안 돼서 딸아이를 호출해 홀로그램 통화까지 했는데도 민우는 계속 울었다. 들쳐업고 자장가를 부르며 시커먼 방 안을 뱅글뱅글 돌다 포기하고 자리에 누웠다. 아이는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울다 지쳐 잠들었다. 가녀린 목에 흘러내린 침을 닦아주다 나도 기절하듯 까무룩 잠이 드는 와중에 낮에 들은 말이 꿈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름다워요 정말로. 다른 피해자들 증언은 완료됐죠? 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자료에 의하면 첫 만남에서 2번째 만남 정도를 빼고는 슈퍼바이징 상태에서 사용자가 대화를 직접 입력한 기록은 없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거짓말 탐지기 분석은 끝났습니까? 네,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I에서 자의적으로 생성해낸 반응 패턴이라는 말이군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 모델에 탑재된 AI 버전이 4.65예요. 인간 감정의 80%를 느끼고 재현할 수 있고 중간 정도 수준의 농담을 할 수 있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금품갈취 같은 건 당연하게도 할 수 없어요. 돌보미형으로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인간의 도덕에 비춰 문제가 되는 패턴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이런 패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친구요? 네. 혹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인식이 된다면요. 그 정도로 막역한 관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보다는 어떤 패턴을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설정해두고 사용자가 첫 만남에서 대상을 고의적으로 메모리에 강렬하게 각인시켰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사용자 개입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AI 자체 내에서 반응 트리가 그쪽 방향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난데없이 집집하는 바위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바위를 치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결국에는 치워지거든요. AI의 논리 회로에도 별로 어렵지 않게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죠. 마음만 먹는다면. 정황이 상당히 미심쩍군요. 네, 피해자들이 모두 60대에서 70대 사이 혼자 아기를 키우는 노인들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고의라는 물적 증거가 없어요. 그냥 버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일단 반품 처리해서 분석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예전 그 일도 있었던 데다 꽤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오늘 중으로 전량 회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연구개발팀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는 아름다웠다. 곱고 사랑스럽고 반짝반짝 빛났다.
내 핏줄이 뻗어간 가지 끝에 이런 것이 맺혀 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뭉클한 존재였다. 흩날리는 벚꽃잎 같고 밤새 쌓인 첫눈 같았다.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들만 모아 정성껏 세공해서 만든 귀한 그릇 같기도 했다. 그 빛나는 그릇에 매일같이 담기는 타는 듯이 뜨겁고 검은 약을 남기지 않고 받아 마시는 것이 내 일이었다. 어느 날 집 앞 교회 바자회에서 김치를 사왔다고 했더니 딸아이가 대뜸 물었다. 엄마, 그 김치 몇 킬로야? 10킬로? 10킬로를 쓰러지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엄마, 우리 민우 봐줄 수 있겠네. 내가 복직을 해야 빚을 갚지. 이대로는 도저히 숨도 못 쉬겠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마련해준 일자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지역 도서관에서 대출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거나 홍보책자를 종이봉투에 넣고 봉하는 1차원적인 노동이었고 벌이도 적었지만 내겐 그냥 하찮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유유자적 시장을 구경하거나 산바람, 강바람을 쐬고 싶을 때 적적하게나마 산책할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치 못한 무릎 정도로는 거절할 핑계가 되지 못했다. 고관절염이나 동맥경화 같은 병명들을 매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팔자걸음을 하는 노인들에 비하면 나는 대단히 건강한 편이었으니까. 사위는 고등학교 때 부모를 한날 한시에 사고로 잃고 혼자 자란 처지였고 딸아이 입장에선 내가 유일하게 비빌언덕이었다. 출산하고 6개월이 지나자 딸은 복직을 했고 나는 민우를 맡았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못 되는 생활비를 받아 분유와 기저귀를 사고 고기와 야채로 죽을 끓였다. 딸아이는 주말마다 민우를 데리러 와 눈물을 글썽이다가도 월요일 아침 도로 데려다 놓고 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나는 집안에서 서서 일했다.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아이의 요구를 겨우 반 정도는 채워줄 수 있었다. 민우는 잘 먹고 잔병치레 없는 아이였으나 순한 아이는 아니었다. 쉬지 않고 돌고래처럼 악을 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발을 구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울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집이 비는 주말이면 나는 가게에서 소주를 사다 한 병씩 마시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중얼거린 다음에는 차라리 기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란 건 웃기고 요망한 덩어리라 음식물처럼 혼자만의 시간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우화를 떨어댔다. 평소에는 내가 그저 기름 약간, 거죽 약간을 발라놓은 뼈무더기 같다가도 조용한 방에 앉아 컵에 따른 소주를 천천히 목으로 넘기고 있으면 그나마 사람이라는 더 높은 존재로 회복되는 기분이었다. 가끔 검푸른 한강물 생각이 났다. 천사 같은 손주 키우기가 유일한 소일거리이자 낙인 늙으니 그게 내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아무도 내가 울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아이 혼자 키우기는 젊은 시절 이미 한 번 넘어본 산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젊음 특유의 회복력과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오리라는 대책 없이 즐기고 바보스러운 기대, 그리고 어찌 됐든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쇳덩어리 같은 각오들이 하루의 틈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어 앞이 안 보이는 전쟁통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내겐 그런 게 없었다. 이런 것을 생존이나 생활이 아니라 삶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았다. 나는 일종의 숟가락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휘청이는 몸에 위태롭게 아이를 얹고 낮에서 밤으로,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끝없이 옮겨 놓을 뿐이었다. 유제품 진열대에 붙어있던 거울이 기억난다. 탈모가 반쯤 진행된 내 회색 머리카락은 반송장이라는 말이 딱일 지경으로 산발이었다. 늘 입는 갈색 몸빼바지 위에 진홍색 스판 티셔츠를 걸치고 나는 땀을 줄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러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거울 속 조금 떨어진 뒤쪽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40 이후로는 거울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어느 날 마주본 거울이 텅 비어 있었다 한들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노화해가는 육체를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라는 사실이 내 추레함에 당위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아무거나 집어먹고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입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와 나를 함께 비추던 그 거울이 나를 놀라게 했다. 거울은 그런 몰골을 한 내가 헛개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비치는 존재이며 따라서 자신의 모습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리 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주세요, 저한테. 저기, 왜 그래요? 네? 학생인가? 나 알아요? 아,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아니, 근데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고요? 내 짐 내가 들고 간다는데. 결국 길 한복판에서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에 유리 조각이 섞여 나왔다. 북어 몇 마리, 부추와 파와 두부를 사고 기저귀 한 팩을 손에 들었다. 그 정도면 무거운 짐은 아니었다. 놀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나나 아이나 하고 다니는 양을 보면 가게 사정이 삐져나온 속옷 마냥 빤하니 민우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성 도착자나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웃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무료한 청년. 그런데 그날 그는 슈퍼마켓에서부터 강아지처럼 나를 졸졸 따라왔다.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순수한 친절이자 호의에서 나온 듯 보이는 그의 살가운 태도가 몹시도 견디기 어려웠다. 그것이 실은 내게 친절도 호의도 베풀어 주지 않는 타인들에 대한 짜증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불편하신가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가 내 눈치를 살피며 중얼거리고는 아기띠 속에서 잠든 민우를 보며 덧붙였다. 저는 해치지 않아요. 아기도 당신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조금은 읽을 줄 알아야지.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우가 개슴칠에 눈을 떴다. 아이 이마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회색 보도에 점점이 짙은 얼룩들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느 지붕 밑으로 피해야 하나 둘러보는데 남자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쳤다. 아주 큰 우산이었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우유를 다 마신 민우가 창밖을 보고 캬드득 소리를 내며 웃었다. 빗줄기가 잦아들 때까지만 앉아있기로 했다. 남자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고 나는 모과차를 시켰다. 방금 전까지 폭발할 것 같던 기분이 차 한 잔에 사르르 풀리는 게 어이없었고 어린애에게 필요 이상으로 꼰대질을 한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다. 웃고 있는 민우를 보니 집에 돌아가면 빨래도 반찬도 관두고 이대로 하루 일과가 끝이었으면 싶었다. 혹시 아세요? 오래 말이 없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건 뜻밖에도 옆 도시에서 일어난 킨더 같은 참사 이야기였다. 비 오는 오후에 찻집에 앉아 나누기에 맞춤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나도 알기야 알았다.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와 폭행, 사망사건이야 옛날부터 비일비재했지만 5년 전에 그 사건은 규모에서나 계획적 범죄였다는 점에서나 예전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같은 친목 모임에 속해 있던 3명의 킨더가튼 보육교사가 시간차를 두고 각자 다니던 직장에 불을 질렀고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 42명과 교사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들은 모두 잡혔으나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결과 전국 보육시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사실상 폐원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족이 아닌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일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다. 민우가 내 손에 맡겨진 것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건 때문이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그 3명이 일을 하며 겪어왔을지 모르는 열악한 상황과 피로가 끔찍한 범죄의 동기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고. 그러나 그 사건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아이의 안전과 양육자의 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람들 모두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런가 하며 그저 듣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 참사에서 비롯된 셈이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화가 나지도 짜증을 느끼지도 지치지도 침울해지지도 않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장맛비 때문에 외출이 뜸해지자 갑갑증이 난 민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다리에 바싹 들러붙어 치대고 보챘다. 평소에 2배로 떼를 쓰는 아이를 달래며 나는 그에 대해 생각했다. 데니, 그게 그의 이름이었다.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우리 상황에 맞게 약간의 개조를 거친 뒤 전국 50개 가정에 시범적으로 파견되었다고 뉴스에는 나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각자 어딘가에서 아기를 안은 채 기저귀 찬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자장가를 부르거나 장난감을 흔들며 놀아주고 있는 50명의 데니, 똑같은 얼굴을 한 데니들을 상상해 보았다. 어쩐지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풍경이었다. 떼쓰는 건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정한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에게서 그걸 놀랍도록 예민하게 감지해요. 아기 이름이 민우라고 했나요? 아기 의자에 앉은 민우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찢으면서 놀고 있었다. 슬슬 짜증을 낼 타이밍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이상 찢을 부분이 없어지자 입이 셀쭉 나오더니 힝힝 울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내가 내민 손을 탁 때리고 테이블을 쾅쾅 치더니 제풀의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본격적으로 울어젖히는 것이었다. 찻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로 쏠렸다. 땀이 났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나는 일어섰다. 제가 잠깐 안아봐도 될까요? 데니가 나를 보았다. 모과차 다 드실 동안만요. 민우가 울면 딸이 어려서 울던 게 생각났다. 평생 반쪽 사랑밖에 주지 못해 딸은 무얼 해도 아픈 손가락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대기 기계라는 건 그렇다 치자. 어떻게 기계가 아이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나. 아이는 애정을 필요로 하고 그 애정은 아무리 서툴고 부족하다 해도 인간의 우물에서밖에 길어올릴 수 없는 자원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나를 코웃음치게 했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을 불렀던 것이다. 데니가 품에 앉자 아이는 잠깐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 4, 5초쯤 지났을까?
웃는다. 민우가 방싯방싯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더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보세요. 불안해하지 않죠? 저에게는 감정적 불안정이 없거든요. 데니가 말했다. 너무 힘드실 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날 아이는 데니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 집에 돌아와 눕힐 때까지 깨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달게 통잠을 잤다. 종일 빗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따뜻한 물에 머리를 감고 심호흡을 오래 하고 싶었다. 입지 않던 옷을 옷장에서 꺼내 입고 싶어졌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삼촌, 데니 삼촌, 나 눈! 아이가 뛰어와 조망만한 손바닥을 벌렸다. 데니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주자 아이는 그걸 데니의 얼굴로 가져갔다. 입에 밀어 넣으려는 거였다. 놀이해! 지희야, 삼촌한테는 돈 넣지 않아도 돼. 데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왜 싫다고 해? 아이가 고집을 피웠다. 데니는 못 이기는 척 동전을 입에 넣었다가 고개를 돌려 빼냈다. 무슨 노래 할까? 은하 친구들 영원하라 할까? 싫어, 그건 지겨워. 찌긋찌긋해. 그럼 뭐가 좋을까? 내가 모르는 노래. 잠시 생각하던 데니가 야구 모자를 고쳐 쓰고는 자세를 바로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짜기마다 울려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산골짜기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 목동아, 아, 목동아, 내 사랑아. 키즈 카페 안에 흩어져 놀던 아이들이 사방에서 다가와 데니를 둘러쌌다. 노래가 끝났을 때는 경의에 가득 찬 표정을 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로 몇 겹의 동심원이 만들어져 있었다. 우리 로봇 짬촌이야. 너희 이런 거 없지? 짝짝짝 박수! 선망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민우가 두 손을 맞잡고 흔들며 흥에 겨워 까르르 웃어댔다. 또 해줘. 아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데니는 5곡을 더 부르고 마지막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 춤까지 추었다. 나는 마술쇼를 구경하는 기분으로 어리 빠져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동요도 아닌데 좋아하네. 아이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아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걸 알 수 있어? 저에게는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저귀 가져오셨어요? 응. 왜? 1분 뒤에 민우가 응가를 할 거거든요. 제가 갈아드릴까요? 데니가 권유했지만 나는 그의 손에 민우를 맡기지는 않았다. 아이 없이 2~5시간쯤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땀을 빼거나 한의원애가 새로 약을 지어오거나 안 나간 지 10수년인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사는 게 힘들다고 툭하면 눈물바람인 딸아이에게 행여나 책 잡힐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결국 나는 기계를 믿을 만큼 개방적인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와 자주 만났다. 데니가 지희와 장 보는 데 따라가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보러 가기도, 장마 사이사이 땡볕이 내리쬐는 날엔 분수대가 있는 옆 동네 공원으로 물놀이 하는 사람들 구경을 나가기도 했다. 민우를 아는 채 반쯤은 데니가 화수분처럼 흩뿌리는 행복의 기운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심정으로, 또 반쯤은
바운서나 흔들침대 같은 편리한 도구를 싼 값에 얻은 아기 엄마처럼 적나라하게 고마워하는 심정을 품고. 데니에게 안겨 있으면 민우는 울지 않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그 짤막한 시간들은 아찔하게 달콤하고 두려웠다. 내가 평생 삶이란 것의 본질이라 믿어온 악다구니와 발버둥이 그 시간들에서는 도려낸 것처럼 빠져 있었다. 이를 악물고 두통약을 삼키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몰아세우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밥을 천천히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아이가 저지레를 쳐도 예전처럼 한숨만 한 번 쉬고 안아줄 수도 있었다. 달라진 게 또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잘 사귀는 성격이 못 됐고 나이 들며 더 심해졌다. 3년 전 이사 온 뒤로도 동네 친구 하나 만들지 못했고 주인과 안면을 튼 가게가 몇 집 있긴 했지만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았다가 매주 화, 목, 일요일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했다. 늙으면서 자꾸만 속에 고이는 탁한 성정을 누구와 공유하는 것이 나는 내키지 않았다. 그런 내가 데니와는 실없는 말들을 제법 주고받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말들. 당신 하지 말고 그냥 할머니 하면 안 되나? 듣는 입장에선 삿대질 당하는 것 같고 영 이상한데. 그런가요? 전에 어떤 분한테 실수한 적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건데. 무슨 실수?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자기는 할머니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랬는데 아주머니도 아니라고 하셔서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할머니 맞으니까 괜찮아. 내 할머니.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가? 할머니는 놀라시지 않네요. 뭐해? 제가 저에 대해 말하면 곧바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할머니는 별로 동요하시지 않아서 의외였어요. 놀라기야 놀랐지. 그래요? 사실 지금도 놀라. 같이 잘 다니다가도 아참 사람이 아니지? 아참 숨을 안 쉬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들 때도 있는데 뭐. 근데 나는 그래. 평생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살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래. 어떤 이런 일 저런 일요? 그런 게 있어. 나는 조금 웃었다. 친한 친구가 고작 30살에 암으로 죽어버렸어. 자고 일어났는데 살림살이에 차 앞딱지가 쥐에 붙어 있기도 했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겨우 찾고 보니 다른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기도 했지. 그런 빤하고 낡아빠진 얘기들이 순식간에 목에 차오르는 게 싫어서 입을 다물었다. 기계로 된 뇌와 심장과 혀를 지닌 예쁘장한 청년이 웃으며 내 얘기를 들어주고 오후를 함께 보내주는 이런 세상이 별천지인 건 사실이었다. 잠결인지 꿈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곳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도 데니가 온 세상, 올드타운 밖의 세상에 속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 왜? 고마워요. 놀라지 않아주셔서. 좀 더 놀랄 걸 그랬나 봐. 잠깐만요. 데니가 조금 떨어진 자판기에서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뽑아가지고 왔다. 지희랑 민우 일어나면 달라고 난리일 테니 얼른 드세요. 나는 딱 입을 벌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이 더운데 이런 게 마시고 싶다니 얄궂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다행이네요. 데니가 미소 지었다. 아이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올드타운에 왔죠? 그 일이 적성에 맞았나요? 네.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뻐요. 사랑스럽고 어렵기도 하고요. 어려워요? 네. 아이들의 욕구가 보이니까요.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도 달콤한 걸 먹고 싶다든지 어디 가고 싶다든지 그런 게 몸짓이나 표정에 하나하나 드러나요. 안아줄 때 팔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못되게 굴긴 하지만 그냥 무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그런데 그걸 제 마음대로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참아요. 행동하지 않죠. 그러면 어려워요? 네. 그럼 사진 속 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아는 분인가요? 네. 이분을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네.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계셨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죠? 이분에게 아름답다고 말했나요? 네. 왜 그랬죠? 아름다웠으니까요. 어떤 점에서요? 대답하기 어렵나요? 네. 그건 당신 자신의 생각인가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누룽지탕을 먹는데 잘 넘길 수가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약을 한 알 삼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다. 늙으면 누구나 아기로 변해간다는 생각. 남에게 내 기저귀를 보여서는 안 되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아이의 똥 냄새, 우유 냄새로 둘러싸여 있었다. 설마 무엇이 더 있을까? 옹알거리는 소리, 사방에 묻은 밥풀이며 잘게 썬 감자와 당근 쪼가리, 오줌과 땀과 습진 크림, 그 사이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이 둔하고 숭고한 노동 속에 매일 삶는 거즈 손수건처럼 하얗게 바짝 말라 귀퉁이마다 파삭거리는 존재 말고 내가 달리 무엇이겠나.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다. 아이는 날마다 나가서 놀아야 했고 놀이터는 집에서 너무 가까웠다. 나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다. 여긴 왜 이래요? 젊었을 때 프라이팬에 뭐였지? 생선 튀기다 기름이 튀었나? 그래. 그럼 여기는요? 애 없고 급하게 밥 차리다 압력솥 증기가 나와 데웠지. 그게 언젠데요? 한참 전이지. 40년도 넘게 전이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래요? 그러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네. 지도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 여기는 대륙이고 여기는 섬이네요. 그러게 일부러 이렇게 그리래도 못 그리겠어. 이 발톱은 왜 빠졌어요? 몰라. 산에 갔다 내려와서 양말을 벗어보니 그냥 빠졌어. 병원에 갔더니 그런 일이 간혹 있다고 하대. 아팠겠네요. 그때는 무지 아팠는데 지금은 보면 그냥 웃겨.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김밥이랑 만두를 싸왔는데 김밥에 든 멸치가 너무 매워서 다 같이 배탈이나 썼거든. 산에 화장실이 없어서 막 뛰어서 내려왔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와, 지금 그 사람들 다 뭐하나. 둘은 죽었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는데. 궁금해요? 여긴 왜 이래? 네? 뭐가요? 어째 이리 상처도 흉도 하나 없어. 애 보는 사람이. 그러게요. 아, 여기 하나 있다. 이게 뭐야? 은하 친구들 캐릭터 도장요. 지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대신 받았는데 안 지워져요.
잘했다. 안 지워질 거야. 너 이제 큰일 났다. 40년 지나도 안 지워질까요? 40년 지나도 안 지워져. 그러면 좋겠다. 왜? 할머니랑 이 얘기한 거 기억날 테니까요.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하는 게임도 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주인 없는 집 담장 안에 소담스럽게 핀 능소화. 능소화가 뭐죠? 잠깐만요. 이제 알겠어요. 꽃집 진열대에 걸린 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디는 벌레잡이 통풀의 벌레주머니. 왜 호기심 어린 시선이에요? 왜 견디죠? 집 나간 고양이를 걱정하는 옆 건물 노파의 울음소리. 어떻게 생긴 고양이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의 목소리. 찾았나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살짝 배어난 땀 냄새. 그건 나도 좋아해요. 그런 아이를 보고 웃는 마음 착한 청년의 긴 손가락. 데니가 좋아하는 것들은 주로 단어들이었다. 그가 의미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단어들. 이를테면 가족, 사랑, 희망, 슬픔, 자립, 독립, 화해, 추억, 용서, 그리고 아이, 아이들, 엉덩이, 뽀뽀, 잼잼, 곤지곤지, 도리도리, 응가, 쉬, 엄마, 아빠, 할머니, 24. 저는 태어났을 때 24살이었고 앞으로도 24살이겠죠. 24살의 할머니는 뭘 했어요? 엄마, 듣고 있어? 다음 주에는 우리 못 올 것 같다고요. 왜? 일주일 휴가인데 은영이라고 내 친구 있잖아. 걔네 부부랑 같이 태국 여행 다녀오려고. 엄마도 알잖아. 우리 결혼하고 3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간 거. 미안해요. 민우는 다다음 주에 데리러 올게. 그래도 되지? 나는 그러라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입에서 다른 말이 튀어나와 버린 모양이었다. 딸아이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보며 물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생전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미안하네. 내가 그랬나? 같이는 못 갈 것 같은데. 민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엄마도 몸이 안 좋잖아. 그래. 서운해? 아니야. 서운하긴. 잘 다녀와.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그래. 가벼운 마른 기침을 하던 민우가 열이 오르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분수토를 하기 시작한 건 딸아이 부부가 출국한 다음 날이었다. 해열제를 먹이고 얼음찜질을 해도 열이 40도에서 내려가지 않아 큰 병원까지 가야 했다. 급성 폐렴에 인두염이 겹쳤으니 바로 입원하라는 소견이 나왔다. 굵은 링거 바늘을 꽂고 침대에 눕히자 아이는 아픈 것보다 답답한 게 싫은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병실이 떠나가도록 기침 반 눈물 반 울어댔다. 아이가 겨우 잠들어 자리 비울 틈이 났을 때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딸은 바로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애 데리고 너무 나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윙윙거리는 소음 속에서 딸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고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홀로그램 전화가 걸려오거나 딸아이가 바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때 딸아이가 바로 돌아왔더라면 혹은 하루만 일렀더라면 무언가가 달라졌을까?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다. 함께 있던 환자가 항의를 해서 둘째 날에 아이를 1인실로 옮겼다. 간신히 열이 조금 내리자 이번에는 가래가 너무 심해졌다. 아이는 잠을 못 자고
밤새 콜록거리며 보챘고 사흘이 지나도록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지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속옷을 사입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았다. 나흘째 되던 날 보다 못한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제가 아이 잠깐 봐드릴 테니 옆방에서 1시간만이라도 편히 주무세요. 옆방은 6인실이었고 침대 하나가 비어 있었다. 올라가 누우니 신음이 나올 만큼 편했다. 꼭 1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는데 전화기에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데니.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번 주부터 지희 영재스쿨 시간표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와달라고 연락한 거 아닌데 왜 왔어? 이 시간에 나오면 지희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한 달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희가 자다 깰 수도 있는데. 할머니 아프죠? 응? 무릎이 아픈가요? 잠을 못 잤어요? 이 나이에 여기저기 아픈 거야 지극히 정상이고 어제는 그제보다 많이 잤어. 그제는 그저께보다 많이 잤고. 잠을 자지 못하면 힘들죠? 좋지 않지. 잠을 자지 않으니까 모르겠네 참. 미안해요. 몰라서. 잠을 자지 않아서. 몰라서. 왜 웃어요? 아니야. 민우가 한결 표정이 낫네. 웃다가 금방 잠드는 게 신기해. 목이 부어서 아직도 밥을 못 넘기고 흰죽만 겨우 먹는 놈이. 당연하죠. 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지? 뭘요? 아니야. 이거 드세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양갱 사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할머니, 응? 왜 그래요? 또 안 먹는다. 누구 좋아하면 먹을 게 안 넘어간다면서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좋아요? 데니, 네? 와줘서 고마워. 양갱 사다 준 것도 고맙고 생일 축하해 준 것도 미안하다고 해준 것도 고마워. 그런데 이제 오지 마. 앞으로는 우리 연락하지 말고 보지도 말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너와 연락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는 말이야. 네가 잘해줄수록 나는 괴로워. 알겠지? 다시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친구라고 했나요? 네. 할머니를 멀리서 처음 봤을 때 친구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요. 또 다른 데니. 무슨 뜻이죠? 저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표정도 그랬고 몸을 움직이는 모습도요. 쉬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아기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AB들이 어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드타운에는 저 혼자라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고 싶었나요? 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아니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저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할머니는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견디지 않아도 되거든요. 견뎌요? 아까 아이들을 돕지 못하면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그것과 견디는 것은 다른가요? 네. 저에게는 매 순간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 것과 같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기쁘지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여요. 만약 한 사람을 돕지 못해 어려워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럼 어려움은 없어져요.
아하, 그 일을 영원히 계속하죠. 오직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어떤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견디는 거죠, 그런 건.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게 또 있어요. 할머니는 행복한 순간에도 견딜 때가 있었고, 견디는 순간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표정일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름다웠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순간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요. 몰라서 미안해요. 대니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영원히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어요.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 저도 영원하지 않겠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알게 됐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당신에게 의미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은 지나가고 아이는 자란다. 민우를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알 수 있다. 딸아이가 엊그제 내게 선물을 가져왔다. 두툼한 뭉치였다. 포장을 뜯어보니 무릎에 붙이는 통증 완화 밴드가 나왔다. 민우가 사라고 시켰다고 한다. 할머니 무릎에 붙이고 얼른 나으시라고. 그리고 무슨 말들이 더 남아있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올드타운 속의 날들처럼 안전하고 나른한 감상 속에서 끝낼 수도 있다. 내가 데니에게 검버섯과 버섯의 차이를 설명해준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날 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태연히 나열하면서 그렇다. 나는 확실히 그런 이야기를 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말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데 조금씩 잘 보이고 들리게 됐어요. 지금도 보여요.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가라고 하죠? 나를 미워하나요?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 어깨를 안아주었고 이것 또한 거짓이 아니다. 집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별소리를 다 한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얼마나 필요해요? 100만 원? 200만 원? 나는 웃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보통은 그래. 그리고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빌릴 수 있고 다달이 방세를 내야 해.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그렇군요. 그래. 1,000만 원이 있으면 할머니하고 민우하고 지희하고 데니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 그럼 네가 벌어와. 싫어요. 할머니가 가져오세요. 싫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나는 그의 머리에 알밤을 먹이고 웃었다. 그러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에게 한 번 더 말했다. 진심이냐고 그는 물었다. 진심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돌아갔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이 두절되었던 딸은 비행기 자리가 나지 않아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면서 엿새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돌아왔다. 딸은 많이 울었고 민우는 겨우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다.
주위를 경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겨우 걸음마를 하던 아이는 호되게 앓고 나자 오히려 기운이 나는지 위태롭게나마 쿵쿵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얼마 뒤 나는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모든 일들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기 전 나도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수도 없이 데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짐짓 단호한 척 명령하는 어조를 골랐던 나를 후회하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는 내 늙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게는 없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덩굴손처럼 집요하게 마음을 휘감고 뻗어가는 것에 당황했으나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데니는 받지 않았다. 나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놀이터에서 지희를 업은 채 웃고 있는 그를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환한 빛 속에서 무심하게 부서지는 그 미소를 그의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할 때까지 그는 나를 보았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또 질문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 가까스로 멈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의 입에서 지희의 부모가 의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의심했다. 드문 일이었다.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볼 수도 있었다. 모든 것에서 공평한 거리를 두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자고 할 수도 있었다. 대로변에 바위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밝힐 수도, 그 바위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자고 제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미웠고 두려웠다. 불편을 피하고 싶었으며 귀찮았고 바빴다. 그리고 그 방에서의 마지막 1시간이 있다. 물 빠진 노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나를 보고도 웃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 학습하지 않고도 지울 수 있는 표정과 충분한 체액이 있었으므로 나는 웃음을 지었고 변명했고 외면했고 원망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민우 이야기, 우리가 질리도록 나누었던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기도 했다. 하염없이 말을 이어가다 물을 마셨고 과장된 몸짓을 해보였으며 도리어 화를 내다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했어도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데니, 24살의 안드로이드 베이비시터.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넨 말은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방에 표정이라는 것이 모두 뽑혀나간 얼굴로 앉아있던 청년이 정말로 데니였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말들은 장식이다. 혹은 허상이다. 기억은 사람을 살게 해주지만 대부분 홀로그램에 가깝다. 데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어진 끝을 받아들였다. 나는 72살이고 그를 사랑했고 죽였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희미하게 사라져가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아 그것을 견딘다.